박성태의 뉴스 쇼.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설 연휴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고향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 또 이미 가족들과 만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설날 연휴 사흘간 다채로운 설 특집 뉴스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음악 맛집인데요. 재미있는 정치 현안, 꼭 재밌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정치 현안도 보고 음악도 곁들이겠습니다. 월요일의 인기 코너죠. 정치 맛집 네 멤버들과 함께 설 밥상을 채울 정치 이슈들을 음악과 함께 서빙해드립니다. 귀성길 편안하게 함께 하시죠. 박성태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예, 박성태 뉴스쇼 설 특집 음악 맛집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월요일의 인기 코너죠. 정치 맛집을 음악 맛집으로 좀 바꿔봤는데 오늘 특집의 부제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격려와 응원의 노래도 있을 것이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는 식의 노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셰프들로부터 선곡을 받았는데 얘기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 분의 요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그리고 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이 오늘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뉴스쇼 발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저희 이제 앞에 음악 나갈 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오프닝 할 때 굉장히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되게 어색했었거든. 예, 근데 지금 이제 연습을 매일매일 하니까 제가 원래 관상이 처음 볼 때는 어색하는데 많이 보면 익숙해요. 그래요? 아니 발음이 좋아졌어. 발음이 좀 부드럽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만나면 야 뉴스쇼 발음 한번 해봐. 다 이게 유행입니다. 그래? 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스를 안 해야 된다면서요. 뉴스쇼. 맞아요. 뉴쇼. 네. 뉴스쇼. 뉴쇼로 간다고. 끊어서 하면 돼요. 뉴스쇼. 잘하시네. 뉴스쇼.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오셔가지고 알려줬어요. 핀셋 과외를 받았구나. 그렇죠. 전문가를 박선태의 뉴스쇼. 액센트를 앞에다 두고 뉴스쇼. 어렵던데 진짜. 뉴스쇼. 이거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뭐 우린 이렇게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뉴스쇼. 잘 예. 되는데? 박성태 뉴스쇼. 이기훈 자연스러워. 총리님이 자연스럽네. 일단 입에 기름이 좀 묻어 있어요. 네. 확실히 수도권 사람이라 다르네요. 수도권은 다르네. 발언. 어디 호남 사람 한번 해봐요. 뉴스쇼. 쇼. 어디 수원 사람. 뉴스쇼. 잘하는데. 아니 저는 김현정 앵커를 대신해서 하루 DJ를 한 적이 있어요. 맞네. 그렇구나. 그때 뉴스쇼 발음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 역시 오프닝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저는 목소리 계속 톤이 사실 저는 제 발음이 좀 이상한지도 몰랐어요. 박성태 뉴스쇼. 우리는 그냥 철자 그 음절 그대로 읽으니까 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글로. 한글로. 영어 아니면 뉴스쇼. 네,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 전 사실 그것도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생방 그게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생방이죠. 빨리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설 연휴인데 뭘 이렇게까지? 어디 가요? 끝나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청취자들한테 죄송하잖아. 또 이렇게 가볍게 듣는 얘기들 아닙니다. 김근식 실장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네. 뉴스쇼 발음도 뭐 저랑 비슷하게 못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담 한 마디씩 또 하라고 그러네요. 덕담. 서로의 우리 같이 하는 셰프들에게 먼저 가장 연장자인 보다 정확한 용어로는 가장 꽤 연장자인 김근식 실장님께서 한 마디씩 해주시죠. 예, 저야 뭐 또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설 명절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인사하고 뭐 장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빨리 저희들은 좀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당의 상황이나 또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을 봤을 때 빨리빨리 좀
지나갈 거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 새롭게 좀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우리 세 분들 또 우리 박성태 우리 앵커님 예.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꽤 연장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부귀영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또 네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해 한 해 좀 그 우리 사회가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운도 상승하고 예. 또 사회도 뭐 이렇게 너무 갈등이 많고 그로 인해서 대결이 많고 이런데 서로 좀 통합하고 화합하고 뭔가 발전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좀 풍요로워지고 모두가 예. 좀 넉넉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대통령 신년 메시지랑 흡사비슷한 네, 분위기가 늘 그런 각오로 살아요. 각오는. 어쨌든 고양시 한쪽 편에서 계신 우리 박원석 의원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강승필 대변인님은 일단 제가 과거 국회에 있을 때 야당 전문 보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당의 그 마음 잘 압니다. 예. 뭘 해도 잘 안 되고 항상 뭐 해도 갈등만 생깁니다.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김근식 우리 당협위원장님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건강을 지켜야 또 좋은 날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감기 투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셰프님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추석에는 여야 대표가 함께 이 귀경 인사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추석에는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요? 좀 설인데요? 설에 못했으니 이번에 못했으니 예. 예. 이기인 사무총장님 네, 우리 한 분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김근식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비주류 말고 주류가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박원석 선배님은 더 많은 방송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좋은 평론 해주시길 바라겠고 강성필 부대변인님은 감기 빨리 나으시고 빼지다 하시고 배치다시오. 박성태 앵커님과 우리 제작진분들은 지금 우리 구독자가 163만 정도 되거든요. 예. 올해는 200만이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때때로 로또도 좀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아니, 달라. 이기인 사무총장님은 저 개인이요? 저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 개혁신당이 뭐 한 자릿수 지지율에 정말 어려운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좋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연휴에 이렇게 설날 연휴에 즐거운 덕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우리가 뭐 추석 연휴나 설 연휴가 되면 고향 가서 밥상머리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사실 해요. 근데 제 경험상 밥상머리에서 정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안 하죠. 안 하죠. 어. 싸울 것 같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그래도 뭐 얘기를 어쨌든 각 지역에 있던 분들이 고향에 가서 가면 민심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가 약간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얘기할 거 저희가 일단 뭐 중요도 정도로 한다면 대통령이 일단 1번이죠. 이재명 대통령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특히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정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국무회의 생중계나 또 업무보고 생중계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생중계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디테일도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많이 알고 속속들이 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지지율 상승에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고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운이 좋아요 대통령이. 지금 상대당이 보여주는 저 지리멸렬한 모습과 또 그로 인한 이제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당복이 물론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면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쨌든 상대 카운터파트가 어느 정도는 이제 건강성을 유지해야 또 그로부터 견제도 받고 또 협치도 하고. 근데 지금 너무 지리멸렬하긴 한데 어쨌든 집권 초에 야당이 뭔가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야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얘기를 계속 받고 아니 쌍특검 걸고 그 단식농성을 대표가 하더니 대통령이 그 당대표 회담하자는 걸 걷어차고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번에 불만은 왜 그 사법개혁법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냐 이슈를 또 바꿨어. 이번에 사법개혁법안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야당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모습이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에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 이제 오면서 지금 주가가 연일 상승폭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코스피 5천 공약 처음 내걸었을 때 저게 달성 가능할까? 그리고 저렇게 구체적인 공약을 내거는 거 좀 위험한데. 사실 그리고- 임기 내에 되겠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코스피 5천이 곧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의 지표이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조기에 달성되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주식 투자한 분들은 느끼고 있고 주식 투자는 안 했지만 그분들은 좀 부럽긴 하지만 예. 안도감도 느껴요. 우리 경제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배합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럴 배도 거라는 아프지만. 건데 그런데 대신 오른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죠. 그거는 배가 아픈 것과 별개로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는 상당한 분들도 운이라고 생각해요. 뭐 운만이 아니고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취함으로써 예. 어쨌든 노력도 했고 비전도 있는 것도 맞는데 근데 이게 운이 안 따라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로는 상당히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시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은 어떤 위치에 그 이미지 메이킹이 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윤석열이란 그 전직 대통령 이름을 꺼내기도 싫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당선될 때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이라 이미지가 제일 강했어요. 예. 그래서 범죄자, 범죄 혐의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재명만큼 뽑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윤석열이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찍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스스로 정권을 헌납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6월이니까 한 뭐 7, 8개월 된 것 같은데 예. 그 상간에 대통령의 이미지는 범죄자 이재명에서 그냥 대통령 이재명으로 바뀌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심각한 지금 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지지자들 중에 일부 강성 극렬 지지자들은 또 범죄자 이재명만 이야기를 해. 근데 예. 그게 이제 씨가 안 먹힙니다. 예. 씨가 안 먹혀요. 퇴임한 뒤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국민들 여론은 정말 그 싸늘하게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범죄자 이재명을 계속 각인시키면서 그걸 반복해서 이재명에 대한 비난하는 건 우리 당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무기가 됐다. 효과가 없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김은식 교수님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범죄 피의자 예. 뭐 그렇게 야당에서 지적을 했다가 지금은 대통령 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당연히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뀐 건지 아니면 대통령 정책 수행이나 이런 면을 보고 바뀐 건지 물론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둘 다가 어떻게 다 보시면서. 있는데 후자가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일을 하잖아 일단. 예.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 그 와중에 야당이라고는 우리 당은 극우화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계엄과 윤석열에 늪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헤매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도 저는 보기 좋은 여기 이재명 대통령 운이 좋은 게 아까 야당복 이야기하지만 저는 집권 여당복도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또 정청래라고 하는 또 강경한 세력들이 이른바 거기서도 그 극성 지지층들을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너무 지나친 과도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거든요. 예.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대통령이 약간 좀 분리된 듯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제1야당이 극우화되고 한쪽은 집권 여당이 너무 강성 위주로 흐르는 그 상황에 대통령이 중간에서 일하는 모습이 딱 서 있으니까 마치 범죄자가 일을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저 중간까지 그러니까 중도까지 치고 들어오는 이 지지층의 공백을 우리가 더 이상 내줘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심각한 저는 우리 좀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전략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 나중에 결국 그 임기 중반쯤 가면 이제 독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정말 건전한 비판과 건전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야당으로서 거듭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제 대통령 정부의 실력을 평가할 때 한 세 가지를 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민생 경제, 두 번째가 이제 외교 안보,
세 번째가 이제 정치, 뭐 국내 정치를 얘기하겠죠. 야당과 협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실력이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임기 내에 우리가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연착륙이 되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민들도 야당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외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와의 미국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불안하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게 계속해서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해오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트럼프의 폭거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과 있어가지고는 진짜 전향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도와서 함께 이 문제는 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저는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에 대해서. 네, 그래야지 뭐 쿠팡 때문에 뭐 이게 뭐 외교 문제가 더 안 좋아졌다, 관세가 더 불거졌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지금 국민 정서에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국내 협치인데 사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어쨌든 여야 지도부 3번 만났고 엊그제도 4번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 불발됐잖아요. 이런 모습에 있어서도 사실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사실 뭐 그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안 나갔다고 하지만 국민들 다 알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 당내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실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좀 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당에서 조금 강경한 모습 보이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이것을 말리는 듯한 모습 보이고 또 야당이 또 그 얘기에 대해서 발목 잡는 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만 잘 정리하면 정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이기인 사무총장님. 이게 낮지 않은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건지 잘해 보이는 건지 예. 잘 구분해야 되고 이 정부가 오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야당복 그리고 전임 정부 복이 확실히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게 군대를 끌고 국회에 들어간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것과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정부도 알아야 되는 거고 평소 같았으면 다른 정부 같았으면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하고 또 정부가 하는 것보다 코스피가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거기다가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4, 4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뭐 부동산 값이야, 뭐 실물 경제 같은 것도 심각한 상태라서 진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뭐 실질적인 위험들을 정부가 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대통령에 대한 총평이 이번 설 민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네 분의 이제 셰프들이 한번 쭉 보셨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다가 1시간 전에 무산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장동혁 대표는 부부싸움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 내부에 당청 갈등, 명청 갈등 매려서 요거를 풀자고 나를 왜 들러리 세우냐. 그래서 안 간다. 뭐 이런 취지예요. 이 부분 좀 우리가 좀 스피디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 오찬 약속을 해놓고 그 전날 밤에 법사위에서 말도 안 되는 유연적인 그 법안들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야당이 화가 나죠. 네. 그 많은 또 국민들도 굉장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들도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야당이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런 민주당 법사위의 일반 강행 통과에도 불구하고 약속됐던 오찬을 그렇게 취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술적으로 그 오히려 뭐 얻을 것보다 잃을 걸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 전날 밤 9시인가 기습 통과했다는 건데 정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라면 그날 밤 늦게라도 발표를 하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재판소원제 같은 이 법사위를 통과한 게 그렇죠. 전날
밤인데. 그 대법관 증언법하고 이제 재판 소원법인데 그러면 그날 밤이라도 예. 당 대표 입장문을 내서 난 내일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노쇼는 아니잖아요. 예.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 최고위에서 버젓이 모두 발언에서는 오늘 오찬이 약속돼 있습니다. 가서 예.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때쯤 다시 입장을 해갖고 취소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최고위원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이 아니시잖아요. 친한계 의원들이나 친한계 떨어졌잖아요. 의원들이나 그렇죠. 대안과 미래 사람들 혁신파 의원들이 좀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잘 들으시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듣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 과정이 싹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지 않아요. 네. 때문에 재판소원법 등의 일방 처리가 이유가 아닌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다른 거라고 이유 보고요. 같다. 그게 이유였다면 전날 밤에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당일날 적어도 모두 발언은 안 했어야 되는데 예. 모두 발언에서 가겠다고 해놓고 최고위원 몇 사람이 마치 알리바이라도 제공하듯이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 봅시다 하고 무산시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이 울면서 나는 지금 경찰에 수사받으러 가는데 장동혁 대표가 여길 나와야지 청와대를 간다 뭐 이러고 또 그 전환길 씨나 고성국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 가서 이재명이랑 밥 먹을 때냐 했겠죠. 예. 저는 장동혁 대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라는 체제가 제가 태생적 한계라고 말씀드린 적이 예.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다고 보고요. 너무 어리석은 게 야당 대표나 지금 야당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한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락가락해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발목 잡다가 내일은 저거 가지고 시비 걸고 계속 이슈가 바뀌어요. 한 놈만 패도 지금 현찮을 상황에 예. 얼마 전까지 단식 농성을 했는데 단식 농성의 사유는 쌍특검이었습니다. 근데 그 쌍특검 관철이 안 되니까 천막 농성한다고 지금 천막은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국회 천막은 있고 네, 그 쌍특검을 가지고 대통령 면전에서 온 매체의 스포트라이트가 대통령과 양당 대표 만남에 집중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면전에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 사법개혁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직격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놔두고 걷어차고 뭐 내가 들러리 안 쓰겠다. 아니 들러리 안 쓰면 어쩔 겁니까? 지금 들러리 신세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예. 오히려 이름으로써 국민의힘이 그렇게 요구했던 이 영수회담을 이제 임기 말까지 안 할 명분을 줬어요. 명분을 줬다. 네, 굳이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언제 저런 취소할지 모르니까. 비이성적인 야당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건 전략이 있는 건지 전술이 있는 건지 정무적인 ABC가 있는 건지 아둔하다라는 아둔하다.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강수필 대변인님은 뭐 이제 많이들 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노쇼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야 대표 회담하면 하기 전에 뭐 보증금이라도 받든지 해야지. 이거 계약금을 받아야 된다. 아 이거 온다 해가지고 한 시간 전에 신박한데? 안 오면 아, 청와대에서는 나름 준비했을 텐데 이게 너무 실망스럽고. 사실 1시간 전이면 요리는 다 돼 있어야 되죠. 국 다 끓었어. 그러니까요. 데피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정말로 재판소원이나 대법관 증언 때문에 못 가는 거였다면 더 갔어야죠. 더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딱딱딱 이걸 해서 안 돼. 본인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앞에 또 여당 대표도 있으니까 당신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대통령 뭐 그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빛날 수 있었고 야당의 대표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대통령과 악수하고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저 사람이 제1야당의 당수구나라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1야당의 대표는 자기 정당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자리는 얼마 전의 자리는 제2, 제3, 제4의 야당의 목소리도 대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네요. 제1야당이지 개혁신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거기를 대변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장동혁 대표가 가도. 가장 실질적인 제1야당은 저희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갔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를 부르지. 갑자기 순번이 바뀐 건가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본인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립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만약 저만 하더라도 제가 제1야당 대표면 2, 3, 4 야당하고 형식적으로라도 야, 나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퍼포먼스도 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의 부재가 있었고 어쨌든 예. 그 핑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악의 선택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하는 게 최악의 선택인 거예요. 이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이
그 무례함을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이 정치적 내용을 떠나서. 그런 점에서 1야당 대표로서 최악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야당이 정말 권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평가될 때는 대통령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야당은 국회의원 뭐 상임위원장이나 기자회견장에서 막 떠드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 면전에 대고 할 말을 할 때 그때 야당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실이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였어요.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미묘한 그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전 절호의 찬스였다고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였다면 참석해서 혹시나 두 분이 싸우실까 봐 제가 와가지고 말리려고 왔습니다. 예. 뭘 한다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네요. 그런 위트까지 있고 그렇게 갈등까지 부각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였는데 그것마저 그냥 최고위원들 하나 설득 못해가지고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력한 반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님 얘기하실 때 목소리가 되게 비슷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연습했죠. 원래 좀 잘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잘합니다. 정말? 저거 몇 번 더 하면 고소 들어옵니다. 요즘 국민의힘 상태로 보면 고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고소 사유는 안 비슷하다. 윤리 징계는 안 되고. 아니 어떤 국민의힘 분은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성대모사 잘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행사 MC로도 갔더라고요. 아 그렇죠. 상민이. 그런 분도 있죠. 네, 노려보세요. 한번. 관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순천이 이번에 제1야당만 가서 못간 이기인 사무총장님의 이다 프로그램에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사실 이제 요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네. 그걸 볼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얘기는 뒤에 또 제가 할 얘기가 따로 있어서 앞서 얘기한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당청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원래 뭐 일부에서는 들러리로 나오듯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으로는 사실 정청래 대표랑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모습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원래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근데 그거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잖아요. 네. 근데 야당 대표가 노쇼 해가지고 이게 무산된 회담을 그렇다고 여당 대표만 불러서 하면 또 여당이 일방 독주한다 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하고 푸는 문제는 다른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 자리에 덧붙여서 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사실은 대통령의 그 의중은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나 행정구역 통합법이나 이건 이제 초당적으로 여야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법안 처리를 부탁하면서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다 약간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당내에서 그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손잡아 주면서 이 구역의 진짜 큰형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손 내밀어주면 못 이기는 척 잡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면 되지. 야당 대표가 저렇게 나옴으로써 대통령이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은 대인처럼 보이고 뭐였다. 저 야당 대표가 소인배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조금 어정쩡해졌죠. 사실은 정청래 대표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잖아요. 예. 최근에 사실 실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관계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지자들 사이에 무슨 충돌 그리고 당내에 뭐 의원들의 막 아주 거센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근데 대통령하고 저렇게 나란히 서고 또 야당 대표까지 포함해서 뭔가 현안을 놓고서 어떤 큰 틀의 합의 같은 걸 만들면은 정치력이 복원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사라져서 정청래 대표도 약간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정청래 요거를 대표가 지금 이제 저는 앞서 이제 제가 장동혁 대표의 그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원래 거기서 이유로 명분으로 내건 당청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아쉬움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고 바로 자기 페이북에 준비해 갔던 모두 발언을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대통령 얼굴 보고 직접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 이런 내용 가지고 갔어요. 잘 봐주세요.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합당 논란. 그다음에 특검 추천 논란 해가지고 궁지에 몰렸고 굉장히 송구하다는 표현까지 여러 가지 써가면서 사과를 했고 결국은 대통령 기세에 사실 꺾인 거잖아요. 예. 한적패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 지난주에 그 오찬 회동이 그 부분을 좀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로 봤을 텐데 그게 무산돼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이긴 총장 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면 그리고 조금 더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 표현이 그거였잖아요. 부부싸움하고 화해하는데 옆집 아저씨 부른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EJ가 가능한 거예요. EJ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들 요즘에 굉장히 티격태격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야당 입장은 이건데 그리고 엊그저께도 뭐 그 법사위에서 이렇게 무리한 볼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꼭 이건 좀 바로 잡아달라. 그러면 대통령도 한 발언 할 거고 정청래 대표도 한 발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합당 문제든 특검 문제든 아니면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추진하고 있는 유연적인 논란 소지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왜 자기가 걷어찼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입장에서는 해당 부부의 부부싸움이 잘 이용하면 그렇죠. 이 옆집에 유리한 국면이 있는데 그럼요. 왜 거기 가서 밥을 안 먹었냐. 그렇죠. 이 얘기군요. 그리고 가서 밥을 먹기 싫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할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할 말하고 밥은 안 먹고 오든가. 예.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당청 갈등이 있는지 쪽으로 얘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다들 지금 계속 장동혁 대표 왜 안 갔냐 이걸로 근데- 국민의힘 예.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신 김근식 교수님도 계속 왜 안 갔냐로 지금. 당청 갈등은 잠복하고 있죠. 아, 이번에는 정면 충돌해서 세게 붙었지만 대통령실의 판정승이고 정청래 대표는 고개를 숙였지만 잠복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결국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그리고 친명과 친청 플러스 조국 김어준 사이에 저는 이 건널 수 없는 갈등의 골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 또 저희가 예. 국민의힘 내분 얘기를 또 할 계획이어서 여기서는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당청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단이 끝났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당청 갈등이 아니라 민청 갈등이에요. 민청? 예, 무슨 대통령과 당 대표의 무슨 갈등입니까? 우리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힘의 예. 우위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당 대표가 그 대통령에게 뭐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민청 저는 민청 갈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청 갈등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총리와 차라리 정청래 여당 대표와의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를 전초전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 김민석의 민자예요? 그러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에게 반기를 둘 수? 아니 본인이라면 명청 그렇게 갈등이란 하시겠어요? 건 있을 수가 없다. 주식회사 친명이에요. 그 자회사로 네. 친민도 있고 친청도 있고 그런 친청도 거예요. 있고. 아니 그잖아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식회사 지금 친명인데 대표이사가 왜 정청래예요? 박찬대가 안 돼. 아니요. CEO는 예리한데요. 언제든지 지금 당황했어요. 네, 제가 또 재미를 위해서 약간 당황한 척했는데 그렇지 않고 살짝 허점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 넘어가 버렸네요. 또 넘어 또 보여줘야 들어와야 재미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아니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 의심하시는 분들은 예. 아니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 가지고 뭐 당대표 연임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들 다 의심하잖아요. 대통령은 그걸 싫어한다 그러는데 대통령 마음도 통합을 원한다고 좀 뭐 앞뒤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전당대회를 둔 이 당권 주자들의 어떤 갈등이고 전초전이었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갈등 자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게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당청 갈등이라고 하는 건 되게 지엽적인 평가인 것 같고, 예.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친노, 친문, 조국 대표, 정청래와 같은 이렇게 이념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과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그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관성과 신진 세력인 이익의 집단과의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아마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로 밀어낸다고 이익 집단으로 새롭게 생겨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파가 이 기존의 어떤 민주당 진보 진영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 주류를 교체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이른바 이제 홍전 갈등이라는 건데 옛날 중국 공산당에서 싸울 때 이른바 이제 레드 홍이라고 하는 이제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이념파들 예. 그리고 전이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 테크노크라트를 이야기하죠. 역시 예, 글로벌한 그래서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홍준표, 정광훈 이렇게 홍준표, 정광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회주의 국가는 항상 홍전 갈등이 있었던 걸로 평가를 해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긴 총장이 그러니까 이른바 그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운동권 주류의 386, 586 이 이른바 홍이 좀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변방의 비주류에서 실용과 이익으로 뭉쳐진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그 이게 타당한 또 집단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같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저는 좀 그 박하게 평가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면서 그 586들과 친노 친문 세력을 제압하면서 비명행사시키고
친명행자하면서 당을 장악해서 대통령까지 되는 그 과정을 정청래 대표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용인술과 그런 조직 장악력을 똑같이 정청래 대표가 반복해서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하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저는 시즌 2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배우는 예. 겁니다. 따라 배우는 거라고 시간이 생각해요. 적게 남아서 근데 이 아, 부분을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사실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칠게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개파 권력 투쟁이랄까요? 이게 표면화됐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어떨지는 뭐 한 2, 30초씩 단문 정도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평가를. 강성필 대변인은 부담스러우니까 빼겠습니다. 네. 이게 정청래 대표가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예. 타초경사라는 말처럼 풀숲을 때리니까 뱀이 나오는 그런 말처럼 변죽을 올렸더니 적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전 그 뜻을 좀 적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을 통해 가지고 합당이라는 변죽을 던져 보니까 본인에게 반대하는 계파가 지금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연임 당 대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비명 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확실히 어떤 계파의 청산 내지는 확실히 자기 20초 세력을 넘었습니다. 만든다는 그런 20초 넘을 효과가 때요. 가능하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리더십의 훼손은 있었지만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 대결은 권력 투쟁이 예, 지방선거 이후의 전대인데 뭐 대비를 하겠죠. 근데 이제 상대를 그 결집시키고 조직화시켜준 측면. 예. 그러니까 이쪽에 우군을 잘못 그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김어준이 등장하는 순간에 오히려 힘이 실리는 게 아니고 반대를 결집시켜줬어요. 반대가 결집이 그 점을 됐다. 잘 생각해봐야 될 그런 거다. 생각이 든다. 저도 정청래 대표 여기서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권리당원의 세가 있고 1인 1표까지 통과를 시켜서 이래저는 대통령이 워낙 지금 초임이고 초반이기 때문에 판정패했지만 저는 2회전 3회전 보면은 그 앞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혹시 여기에 근데 자꾸 이제 부담스러움 빼고 그냥 노래 설계 갈게요. 아니요, 야당에서 뭐 유시민, 김어준 씨가 참전하면 다 이제 민주당의 뜻은 그대로 가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데는 아니다. 그럼 유시민 김어준도 이제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건전한 어떤 의견의 하나로 이제 참조는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뭐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무대로 따라가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 그래 봅니다. 유시민, 김어준 입장에서는 많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야, 알겠습니다. 일부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지막에는 강성필 부대변인님과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골라온 노래를 듣고 2부로 갈 텐데요. 노래를 먼저 듣고 2부에서 이 노래 설명을 잠깐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추천곡은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노래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골라오셨고요. 이 노래 누구에게 지금 현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기인 사무총장님은 김광석님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 노래는 누구에게 전해드리고 정치인 모두에게 정치인 모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바퀴는 나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품 하나 정도? 예. 부품 하나 볼트. 예. 볼트.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앞서 1부에서는 좀 민주당 얘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자꾸 마치 자석처럼 네, 국민의힘 이제, 끌려가죠. 네, 사실 사실 노래 선정하는 거 이유 뭐 잘 안 할 듣습니까? 거예요.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할 겁니다. 약속 있으신가 봐. 바쁘세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 뭐 송편은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앞서 근데 노래 저희가 강성필 대변인님이 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조국 혁신당에 띄운다. 이 노래 왜 띄우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조국 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은 언젠가 합당해야 될 그런 우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휴 전에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피치 못할 갈등이 생겨서 사실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과 지지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약간의 긁힌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으니까 우리가 선거 연대 잘 해가지고 지방선거 잘 아름답게 이기고 나서 예. 우리가 또 합당을 언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다. 네. 예.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일단 따로 가자. 아니 이제 그런 프로그램 생각이 돼요. 날은 같이 힘 합쳐서 대선 이긴 거. 아 예. 그 아름다운 추억은 이제 이번에 합당 결렬된 거. 예. 그냥 앞으로 또 이게 제목만 아름다운데 내용은 아름답지가 않은데. 내용은 아니 멜로디가 좋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즐거웠어. 네. 따로 같이 잘 살자. 아니 요런 느낌이 느낌이에요. 좋잖아요. 예, 노래 느낌이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아, 좋든 노래 네. 느낌이 노래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네. 여기에 모든 그 초점이 있네요. 그럼요. 그냥 네. 그림처럼 남아 있어라. 예, 그림 밖으로 나오려고 민주당 하지 입장에서 마라. 조국 혁신당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지금 가사 같은데. 아니야. 후회 없이 언젠가는 우리 그림처럼- 함께 할 겁니다. 아 이미 뭐 손가영 나온 마당에 그럼. 관계는 깨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바퀴. 곡 설명이요. 예. 저도 사실 조국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노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올까. 아니면 김어준 유시민을 겨냥한 노래 예. 그 조영남 씨의 겸손은 힘들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노래를 가져올까. 아니면 강두구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게시물 그걸 겨냥한 아, 한국 소개하고 지금 몇 곡째를 지금 다 들어가는데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하자 고민하다가 나도 그 노래를 고민했어. 또 설이니까 누구를 겨냥한 노래를 들려드리기보다는 예. 이 저희 그 가사를 보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뭐 물속에서 나는 비행기 이렇게 모순된 가사들이 많거든요. 예. 지금의 정치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노래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역시 이긴 총장은 우리 같이 나이 든 꼰대 입장에서 따라갈 수 없는 영민함이 있어. 네, 맞아요. 명민하죠. 맞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정말.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으로 영입하고 싶네. 아, 내가 이쁘다는데 왜 거기서 나와? 자, 근데 패스. 지금 우리 PD님이 자동차가 두 바퀴로 가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자전 가사를 보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그렇죠. 이게 뭔가 양립할 새로운- 수 없는 가사들이 막 퍼져있는데 예. 이게 원래 원곡이 김광석 씨가 아니고 양병집 씨라고 1970년대 그 포크 사회저항 아. 가수가 있어요. 예. 그때의 시대상을 반영한 노래거든요. 그 원래 밥 딜런이라는 노래의 번안곡이긴 한데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의미 노래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띄워드릴 노래는 없어서 저는 사실 우리 제작진이 이거 딱 했을 때 바로 든 생각이 우리 네 분과 함께 든 생각은 그냥 타타타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요 제목이 그냥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남들 너를 알겠느냐. 아, 우리 저기 노사연 씨 네. 남편 예, 타타타. 이무송이던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예. 뭐 수지 맞은 장사단수. 수지 맞는 장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을 건졌잖아. 그렇죠. 뭐 준비한 그런 거야, 거야. 그냥 가사가 외워져 있네. 나는 그래도 앵커니까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차차차 말고요. 타타타요. 수지 맞는 장사났어. 그냥 이렇게 불러가면 된다라는 인생에 덧없음을 노래한 명곡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설이니까 아, 이런 것도 재밌네. 하고 설 기분 나네. 진짜. 설교분 나죠? 알겠습니다. 김식 교수님 타타타. 네. 국민의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룰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짧게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한 당원이지만 잠깐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냐? 짧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 뭐 이제 2월 19일 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예. 선거 결과를 온 국민이 지켜보겠지만 뭐 결과는 이미 저는 거의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요 설 연휴 직전에 있었죠.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고 이거는 지금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그 합의부들 간에 공통된 합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수괴 혐의가 인정되면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지난번에 이진관 판사의 그 위로부터의 내란 이게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12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쁜 범죄. 죄책이 무겁다라는 거고 때문에 전 사형 선고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그 사태를 어떻게 맞이할지 예. 그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온 국민이 또 그걸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켜보니까 어떤 대응을 할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사실은 설 연휴 전에 그 김건희 특검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제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근데 선대위 때 이제 우리 당에서 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이제 그 인간적으로 또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서울구치소 한번 갔어요. 면회하러. 가서 이제 저 텔레비에만 나왔던 그 길을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천막 쳐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윤어게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리고 가 보니까
떠들긴 떠들어야 되니까 자기들도 사람도 없고 지치고 새가 약하니까 녹음기를 틀어놨더라고요. 녹음기로 막 구호 외치는 것만 틀어놨어요. 시끄럽게. 예. 사람은 없고. 사람은 없고.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새가 상당히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좀 실감을 했고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 아마 19일 날 선고가 1심 나올 텐데 한덕수 이상민 장관 그 선거를 보면 일단 내란이라고 규정하는데 여전히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이제 사법부의 그런 재판까지 결론이 나오면 우리 당에서 장동혁 대표나 윤호개인 주장하는 분들이 이번에도 회개하고 개과천선할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저는 역사에 큰 저는 그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강성민 대표님.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한번 바래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 진심인데 이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면 이게 하향 평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항상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상대방이 완전히 죽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선고가 나오면 좀 장동혁 지도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교체됐으면 좋겠다는. 사실 장동혁 지도부를 응원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지도부 체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도부의 좀 기조가 기조가 노선과 기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장동혁 지도부로 이 지방선거를 치러야지 제가 또 즐거운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금 전에 한 말과 배치되잖아요. 너무 돌려가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어쨌든 간에 마음을 바꿔야죠. 그게 이제 국민을 위한 거고 예. 장동혁 지도부가 또 계속해서 존재해야 저희 민주당에겐 좋다.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바꿔 먹으면 된다는 뭐 어려운 정말 말입니까? 이게 민주당이 저렇게 오만한 거야. 아니, 적당한 선에서 고정 유지면 좋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최소한의 윤어게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윤어게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제가 뭐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일 뭐 2-3시간 청년과 국민을 위해 기도한다는데 사실 이 청년도 어느 청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뭐 단식도 했다던데 어쨌든 저는 국민의 힘이 이제는 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말 절연하고 예. 이제 좀 이 내란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한덕수 총리 15년 받았고 이상민 장관 7년 받았는데 근데 두 판사의 공통적인 것은 내란을 인정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명 피해가 없으니까 무기징역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전 그것도 아닌 게 이진권 판사의 판결에 주목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올라간 계엄이 아니라 내란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친위 쿠데타적 성격의 내란이었기 때문에 또 민주화 이후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더 엄하게 벌여야 된다라는 그 판결을 통해서 지기현 판사가 전 선고를 사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 어게인이 처음부터 윤 어게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없었다면 윤 어게인도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평론가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윤 어게인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장동혁 지도부가 이 사람들이 윤 어게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굽적굽적이면서 이렇게 정말 좋은 비전과 담론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절연한다 만다라고만 그치고 있어가지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도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처럼 좋은 비전과 담론 제시해가지고 그분들도 설득해가지고 함께 좀 보수 정당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단식하고 뭐 기도하고 또 최근에는 그 설련이 전에 김건희 뭐 여사의 무슨 옥중 편지도 나왔잖아요. 편지를 그래서 썼다고요? 뭐 그 밖에서 불러준 그 밖에서 지르는 그 함성 환호 소리에 뭐 고맙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녹음기입니다. 환호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녹음계에게 감사 편지. 눈물이 흘렀다. 아니 저 그 편지 얘기인데 네. 그 편지지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근데 그게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편지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편지지를 차입을 해가지고 보고 저 밖에서 넣어주는 영치품으로 영치품으로 살 수 없어요. 영치품으로 받아서 그 편지를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주장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단정하다. 비문이 없다. 기문이 없다. 특히 점이 없다. 점이 없다. 수많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 씨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한 게 문장에는 아니기 때문에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게 김건희 씨가 쓴 게 아닌 것 같다는 논란이 있어요. 누가 받았다고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린 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편지지는 구치소 안에서 밖에서 넣어주지 않지만 구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최근까지 구치소를 가본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근데 그와 또 다른 의혹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을 너무 반듯반듯 이렇게 힘줘서 쓴 걸 보니 건강은 괜찮은 것 같다.
아 힘이 있다. 네, 손끝에 힘이 일단은 있다. 옥중 편지 바깥에서 뭐 이렇게 응원하는 목소리 일단 현장에 다녀온 김근식 실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건 녹음된 거다. 이건 변호인들이 꼭 사실관계를 예, 전해줘달라는 예. 김근식 실장님의 전원이죠. 그럼요. 제가 가서 봤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중간중간에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이 골라온 노래입니다. 저는 빅뱅의 루저를 골라왔는데요. 저도 이긴 총장처럼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설이 외로운 청년들에게 예.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기술을 그대로 썼네. 너무 식상하다 그래요 누가. 네. 그래서 그러면 조국 대표에게 네. 빅뱅의 삐딱하게를 보냈다. 그건 또 너무 삐딱하게. 너무 저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그러지 말고 네. 이 빅뱅의 루저를 네. 윤석열한테는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서 네. 제가 빅뱅의 이걸 루저. 골랐습니다. 네. 이 가사 아시죠?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잘 루저 몰라서. 외톨이 이렇게 시작해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네. 못된 양아치. 네. 이거는 누구보다 어울리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맞겠다. 지금 그러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요건 아니구나 잠시만요. 네. 거울 속에 넌 저스트 루저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요거를 누구에게 해요? 윤석열. 예. 2절이 솔직히 세상과는 어울린 적 없어. 홀로였던 내겐 사랑 따윈 벌써 잊혀진 지 오래.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절연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그분의 사랑은 술이 아니었을까. 맨 끝이 이렇게 되면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I am a loser라고 해서 반복되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요거는 그냥 일단 노래 가사다. 네. 그럼 불현듯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전 대통령이 생각났을 뿐이어서 그냥 전하고 싶다. 그렇죠. 라는 박원석 네. 의원님의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틀어줍니까? 틀어주죠. 네. 본인이 직접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의 루저입니다. 네, 박선태의 뉴스쇼 설특집 음악막집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빅뱅의 루저. 박원석 의원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띄워드리고 싶다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설에 이야기할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씨까지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전 대표 얘기를 한다면 친한기들이 계속 징계를 받고 있어요. 김종혁 제명,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은 현재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저는 징계 내전, 그다음에 윤리 내전, 또 징계 무한지옥 이걸 좀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고 불법적이었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 예. 거기에 이어서도 김종혁 전 최고까지 당에 대해 쓴소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이렇게 틀어막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좀 이게 이제 계속 징계가 계속 상대방에 대한 징계를 가지고 무기화시켜서 싸우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배현진 시당위원장에까지 이게 확산이 됐는데 또 이 과정에서 보면 또 저희가 뭘 좀 안타까운 게 또 서울시당위원회 윤리위에서는 또 고성국 씨를 또 징계에 올려가지고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 사실상 제명 처분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 정치권의 정당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윤리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기구를 통해 가지고 징계 대 징계로 이걸 상호 푸는 것이어서 이제 좀 그걸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6월 3일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치러야 되면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 더 이상 징계 내전 그만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는 세과시는 충분히 보였고 자신의 유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길들을 정치적으로 모색하는 좀 숙고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눈에 띄는 거는 고성국 씨에 대한 유튜버죠. 고성국 씨에 대한 서울시당의 징계입니다. 탈당 권유. 근데 고성국 씨는 이의 신청을 한다고 그랬고 중앙당 윤리로 넘어갈 텐데 이거 징계가 될지 안 될지 제쳐둘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앙당 윤리위원회 지금까지의 그 행태로 보면 고성국 씨 서울시당의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윤리위원장 윤민호 씨인가요? 그분이 고성국 씨하고 거의 이제 생각이 같은 분이잖아요. 예. 같은 윤호개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사실상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취소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그러면 다시 그걸 다 다퉈볼 여지는 없는 거죠. 서울시당 윤리위의 결정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 근데 이제 고성국 씨 다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다른 문제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그 테러 사건, 예. 그 배우를 국정원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성국 씨하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고성국 씨 그 방송하는 예. 그 유튜브 방송사도 방문을 했던 기록이 있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죠. 네, 내용인지는 모르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고성국 씨 방송을 즐겨 듣는 애청자였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방문을 한다는 거는 조금 특이한 행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방어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민의힘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 엮이게 될 텐데, 물론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은 뭐 또 보수가 똘똘 뭉쳐서 보수 괴멸 시도를 막아야 된다는 등 어쩌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글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저는 보기엔 고성국 씨 방어를 쪽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정광훈 목사도 서부지법 난동 네.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조용하잖아요. 전한길 씨도 최근에 고발이 돼가지고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예.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 조사를 아마 받았죠. 신병철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성국 씨가 이제 뭐 좀 철진한 이야기입니다만 당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만약 연관이 돼 있는 게 밝혀지면 저는 뭐 이참에 세 분 다 사법기관에 좀 조사를 받고 처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이 겨울에 조금 우리 당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겠다. 저렇게 생각하고 고성국 씨를 만약에 그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테러의 배후라든지 테러에 연관돼 있다고 하면 그걸 막고 그것을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불감청 고소원이지만 그 전광훈, 전한길, 고성국이라는 이 세 강경 유튜버들이 이런 사법적 처리에 의해서 정말 저희는 그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정리가 돼주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고성국 씨가 왜 굳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까?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예. 사실 그때 뭐 나름대로 이분 선거 컨설팅 해서 뭐 돈 좀 벌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당 밖에 있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비밀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단 의심이죠. 네, 제 의심인데 의심입니다. 네. 요런 거 수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의 입장에서 보호받으려고 네. 입당한 저는 것이다. 그런 포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만약에 이게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앞서 이재명 이제- 대표 시절에 요 사실관계를 네.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부산 가덕도 관련돼서 방문을 했다가 피습을 당했죠. 피습을 당했는데 그 피습한 테러범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은 국정원에서 테러로 규정을 해서 네.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분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나서 15년형인가요? 네.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 음. 이분이 네. 고성국 TV에 일단 영향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국정원에서 테러 조사를 해서 국회 정부에 보고를 했고, 여야가 약간 의견은 다른데 정보위 간사들이 고성국 씨와 통화를 했고 사무실도 방문했다. 확인됐다. 네. 야당에서는 확인은 안 됐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난 건 확인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성국 TV를 아주 열심히 시청을 해서 본인의 그렇죠. 어떤 극단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고성국 씨는 가지고서 뭐 책임이 테러의 없게 되는 연관성이라고 건데.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방문하고 통화를 한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면 고성국이든 전한길이든 공당이 당연히 그걸 감싸서는 안 되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전광훈 씨는 좀 다른 게, 전광훈 씨는 당원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기독자의당이 따로 있죠. 전광훈 씨는 예전부터 국민의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광훈 목사 집회 가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가 징계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한길 이 고성국하고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의 밀월은
그보다도 훨씬 끈끈해요. 글쎄요, 저는 그 김규식 교수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칼로 무베듯이 단칼에 손절이 될까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또 뭐 야당 탄압한다고 그렇게 나오겠죠. 저는 그런 포스터나.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 선거를 앞두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 대자유총연합 유튜버인가요? 거기 방송 나가서 윤호개인들과 마치 손절하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가 예.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아 형님 저희 전략상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가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지지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가 힘든 거고 진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손절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된 본인들을 부정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손절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윤석열 사진 걸자라고 해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을 뭐 최소한의 피를 흘려서 뭐 민주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제소된 거거든요. 예. 근데 마침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5.18 민주화 정신을 개성하겠다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네. 만약에 징계를 안 하면 당원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고 장동혁 지도부가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김민수 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우파 연합의 유튜브에 나가서 윤호개인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한계 씨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건 선거용으로 한 얘기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해야죠. 근데 형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버립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일단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거는 윤호개인이 선거에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다음 본인도 정치인이고 또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예. 또 본인 주변에 또 정치와 좀 동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니까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들의 정체성과 본인들의 태생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본인들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 패배하면은 본인들도 이제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솔직한 속내가 딱 드러나 버렸는데 이거 갑자기 또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예.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도 사실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전한계 씨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정치의 경험이 없고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 겁니다. 이 유튜브가 회원들만 보는 유튜브도 아니고 네. 그냥 전반 다 알고 있으니까 들켜버렸어요. 네. 네. 저는 아무튼 이참에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 당을 지금 이렇게 험한 사지로 몰고 가고 있는 이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에서 당이 좀 손절을 해야 될 계기가 생긴다면 이참에 좀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고성국 씨에 대한 이 테러범과의 연관이 객관적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그 전제하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고성국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걸 어떻게 옹호하면서 이거 야당 탄압이라고 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전한길 씨, 고성국 씨 해서 이참에 좀 손절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 저 그때 우리 당의 변화를 진정하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가 보궐선거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부산이 아니라 뭐 수도권으로 지금 워낙 나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선거를 염두에 둔 뭔가 본인 딴에는 예.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포석을 둔 발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윤호개인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좀 증명하는 꼴이거든요. 이거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윤호개인과 부정선거만 붙들고 있으면 선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물론 뭐 유튜브나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일반적인 분들을 만나면 윤호개인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2018년이랑 상당히 좀 비슷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뭐 강용석 씨부터 시작해서 가세현 등이 사실상 되게 선동하고 강성 지지층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뭐 집중하는 그런 듯한 양상이 있었었는데 지금과 상당히 비슷하고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게 약속 대련을 하고 싶은데 약속 대련도 잘 안 되는 거죠. 유튜버들하고 그게 안 돼요. 그분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나 장동혁이나 김민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구독자, 자기 비즈니스, 자기 영향력 이게 중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냥 영양분 공급하는 숙주이기 때문에 예. 굳이 국민의힘에 무슨 뭐 짜고 치는 약속 대련 이런 거에 호응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김민수 씨가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국민들이고 우리가 중도인데 자꾸 우리가 윤호개인으로 프레이밍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자는 얘기지. 내가 뭐 우리가 윤호개인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걸 어떻게 버립니까? 예. 못 버려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그 김민수 최고가 그 연합 토론회 보수 토론회 가가지고 윤석열은 못 이긴다고 자백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귀추가 주목됐을 때 장동혁 대표가 그 공교롭게 문화일보 유튜브에 가서 예.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장동혁 대표 시종한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꼭 그걸 윤석열을 말로 해야 되나? 우리는 행동과 결과로 보여줄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그러니까 예. 말로 절연하고 말로 분리하겠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앞으로 1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와도 진짜 우리 당이 끝까지 윤석열에 그 늪에서 그냥 계속 허우적거리지 않을까라는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1월 좀 이제 바로죠. 바로예요. 예. 이번 주에 예. 예, 그 나올 텐데 1심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뒤에 국민의힘 혹시 변화가 있을까? 근데 일부 국민의힘의 일부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은 그때도 변화 없으면 내가 들고 일어나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비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 제명되기 전부터 훨씬 그런 얘기를 다 파다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들 있다가 예. 제명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 대안과 미래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수위를 낮춰주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현역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의 당선과 관련돼 가지고 위협이 느껴졌을 때는 어떤 행동이라도 결행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지금 지방선거는 본인들에게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이분들은 그냥 2028년 총선 전까지 누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나 관망하다가 그때 지도부에게 잘 보이면 된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동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들고 일어날 날이 없고요. 그 장동혁 대표는 다 답도 준비돼 있어요. 나는 일관되게 얘기해 왔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애매하게 퉁치고 넘어갈 거고. 저거 항상 저도 기자할 때도 네. 정치인들 보면 항상 그런 게 좀 의문인데 네. 우리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또 네. 정치인들이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있어서 뭘 물어보면 일관되게 이전에 얘기했다 그러는데 다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제 국회 출입할 때도 아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해 왔어요. 뭐라고 계엄에도 신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야당의 입법 독주 때문이고 뭐 다 일관되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본인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예. 물어보면 그냥 일관되게 얘기했다 이렇게 퉁치고 거기서 국민의힘 내부에 반발이 더 커지면 또 들어와를 시전할 겁니다. 직 걸어 들어와. 아무도 안 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휴에 이 방수석 전 의원님은 다른 또 일정이 있어서 급히 아이고. 차가 막혀서. 이렇게 가시면 이제 저희끼리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쓱 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인사하고 아니 가시겠다고. 그래도 뭐 설날인데 아 그렇군요. 들고 나는 건 설명을 드려야죠. 아, 뭐 그래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바빠요. 과로사 한다고. 오늘 뭐 저기 지상파들의 뭐 대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전 남은 있었구나. 박성태 뉴스쇼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일어나- 진행하는 네,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어디 예능 나가신다고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또 일단 뭐 다음 일정 없는 저희가 그럼요. 계속 얘기하도록 하죠 뭐. 네. 혹시 대변인 강성필 대변인님 일정이 오늘 꽉 네, 앞으로 2개 더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밥 먹는 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밥은 중요하죠.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뭐 이른바 뭐죠? 대안과 미래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2월 19일 윤석열 1심 선고를 보고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겠다. 그때도 안 변한다면 이건 도저히 묵 갈 수가 없다는데 꼭 그런 느낌입니다. 너 내가 지켜보겠어?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했어. 그리고 이제 그냥 가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싶기도 해요. 변한다가 아니라 못 변한다겠죠. 음. 이번에 윤 어게인으로 선거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톤을 바꿨는데 예.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 어게인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무죄예요.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있는 거란 예. 말입니다. 이 간극이 너무나 커요. 그러면 1심 선고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나오면 어떻게 저 주기현 판사가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말라라고 했을 때 과연
장동혁 지도부가 거기에 거슬러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윤호개인 가지고 선거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하던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톤을 바꿨잖아요. 제가 볼 땐 또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다. 2심에서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도저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되게 크다. 윤호계 분들은 선고 세 분은 다 뭐 사형이 많고 또는 사형 좀 섬뜩하긴 한데 어쨌든 진죄가 있으니 대신 뭐 무기징역 이렇게 보지만 그 형이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의 논평은 어떻게 나올 거로? 글쎄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지난 한덕수 총리 1심 23년형 나왔을 때도 네. 짧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2심에서 다투게 2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사실 입장을 안 냈다고 무미건조한 그냥 촌평이죠. 음. 그래서 저는 만약에 19일이죠.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준형이 선고되더라도 예. 지금 우리 당의 지금 처지를 보면 그다음에 장동혁 지도부의 이 윤호개인과의 어떤 유착 관계를 보면 그런 아마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이제 우리 당에서는 혁신과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도 있었고.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일망타진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19일 날 또 뭐 1심에 중형이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들고 일어나자. 저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큰 파괴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 정당의 모습을 보면 주식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다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지방선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다 지금 뭐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라고 우리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반응이 뭐 딱히 전향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단계는 지방선거에 패배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이후에 지도부가 교체될 것인가 교체되지 않을 것인가. 장동혁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야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어서 다음권을 누가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19일의 결과가 좀 유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다. 변할 건 없다. 그럼 슬픈 지방선거까지는 그냥 장동혁 대표의 이 체제 또 물론 뭐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내외 목소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좀 지리멸렬할 수도 있는 그 위기가 이어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일각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의 기싸움과 세대결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떤 강제로 쫓겨났고 그다음에 지난번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세를 과시했지만 그다음 행보가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예.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다. 19일 날 변할 거라는 기대도 별로 안 하고 뭐 욕은 하겠지만 혁신파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 대변인 말씀대로 6월 3일 지방선거까지의 결과를 지켜보는 때까지는 그냥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자포자기 정도고 지방선거 만약에 패배 이후에 참패 이후에 폭망 이후에 이 무너져버린 보수 정당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틀거리와 또 재건할 수 있는 토양과 세력과 그룹과 지도자를 좀 고민하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에 못 이겨서 저는 지규현 판사 유감 표명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거기까지 나올 거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해요. 무죄와 이 무기징역이라는 간극이 너무나 크잖아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소신껏 활동했었던 어떤 그런 전력 내지는 그런 흔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 나오고 나서 유감 표명한 다음에 2심에서 다시 한번 명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애매한 입장 표명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2심 지켜보겠다, 법원 판결 존중한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45년 만에 불법 계엄 내란 혐의에 대해서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제1야당이 그냥 애매한 입장 낸다?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논평을 내는 거는 사실 수많은 일에 대해서 다 정당이 논평을 내는데 45년의 가장 큰 사건인데 물론 이제 나쁜 사건이죠. 논평을 그냥 애매하게 된다는 건 좀 어떨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토크 콘서트를 했고요.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 그러니까 어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이건 떠나서 뭐 보궐선거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 못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빼고는 친한계들이 다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혁 전 최고 정도 돌 수가 있는데 뭐 선거하려면 여러 가지 어쨌든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거를 이끌 수 있는 구도가 좀 잡혀 어려워 보여요. 사실 선거가 본인이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 뛰어들어야지 승률이 올라가는 건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지금 구도 자체가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이분이 당선이 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당선돼도 문제예요? 당선이 된다고 한들 국민의힘에서 아유 당선됐으니까 이제 들어와 주십시오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떨어지는 것보단 당선되는 게 낫겠지만 당선되면 이제 정론관을 네.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본인이 예약하면 되잖아요. 일단 뭐 네. 출근할 때가 생긴 거죠.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때문에 만약에 이 3자 구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그래도 더 강하게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에 더 빠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계속 그냥 제명당하고 그 다음 게시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잊읍시다 하고 유학 가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지방선거 졌다고 할 겁니다. 예, 당신이 콘서트하고 당신이 계속 회방 나서 졌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돼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긴삼 총장님은 저는 이제 뭐 예측하기보단 보궐선거를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는 한 번도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은 네, 당대표 선거 한 번 나가긴 하셨는데 그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적장자를 뽑는 선거였지 보수 진영의 어떤 적자를 뽑는 선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등에 그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업은 것도 사실이고요. 나머지 선거에서는 김문수 후보와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고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패배했는데 진짜 이런 잘못된 국민의힘을 경계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거면 뭐 평택이든 또 수도권이든 또 대구든 간에 보궐선거 한 곳을 정해가지고 예. 정확하게 본인의 어떤 실력 그리고 앞으로 보수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비전 뭘 할 건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실력을 입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또 많은 국민들도 한동훈 대표가 실력이 있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국민의힘이 심판받았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도 정확하게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 분위기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경쟁적인 분위기도 좀 있다. 그러니까 라고 경쟁적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희는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이긴삼 그걸 감안해서 이긴 사무총장님이 한동훈 전 대표 여기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신다면은 전 개항입니다. 개항. 워낙 이제 개항은 너무 본인이 짙게 뻔하잖아요. 조선 제1검이라고 이거 왜냐하면 3자 구도가 분명히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표라고 하는 건 보수에서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에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에 동의하는 사람도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한동훈 대표에게 표가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승부수를 한 번쯤은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보궐선거 한동훈 전 대표 많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보궐선거 지역을 만약에 고를 거라면 예. 먼저 출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고를 거라면 영남에 나가서 이기고 오는 건 저는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국민의힘 의석이 강한 데인데 예.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이기고 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 당신들이 나를 제명했지만 난 살아있으라는 걸 과시하는 거 왜 무슨 의미가 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려면 수도권 수도권. 그 민주당 세가 강한 데 가서 한동훈이니까 이기고 왔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걸 내가 하나 뺏어 왔다. 예. 이러면 조금 서사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땐 크게 의미가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멋쩍은 웃음. 멀하니라고.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내 너무 노래는요? 재밌는 얘기다.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온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예, 제가 뭐 추천한 노래는 김범용 씨의 인생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인생길. 나이 든 누구에게? 사람 티내는 것 같은데 예. 한번 저 들어보시죠. 이 노래 들어봤거든요. 네. 아주 신명납니다. 누구에게 추천합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그리고 대표, 예. 기회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도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들어봤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함께 들으시면 좋겠다. 김근식 교수가 골라온 노래입니다. 김범용님의 인생길 듣겠습니다.
예, 설 연휴 첫날 보내드리는 박성태 뉴스쇼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맛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윤식 교수님, 김윤식 실장님, 이긴삼 총장님, 강성필 대표님 모두 고맙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설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또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